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은 편히 못 쉬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라고 불리는 헝다그룹의 빚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출렁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어제 오늘은 국내외 증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앞으로 이 회사가 결국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헝다그룹 사태를 비롯한 요즘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좀 점검해보고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유럽 국가들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합니다. 당장 겨울철의 난방도 걱정이고 이게 돌고 돌아서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들까지도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니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천연가스 가격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헝다그룹 사태를 통해서 본 시장 리스크 점검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때 투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오늘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헝다그룹은 어디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채권 만기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 지급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가 그 1차 지급일이었었는데 예. 주기로 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서 예. 우선 1차적으로 좀 수습한 상황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금의 만기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매달 이자도 줘야 되고 쿠폰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자산의 처분 내지는 다시 또 빚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채권단과의 협의 상황 등이 그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질서 있는 정리가 조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늦춘 정도다. 예. 그리고 이제 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이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 시장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파산으로 이끌기 위한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헝다그룹은 결국은 사망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워낙 외형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부분에서 예. 정리할 수 있는 것과 살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등을 이제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시장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그렇죠. 이게 헝다그룹이 부동산 회사라는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G2라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떠올리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촉발이 됐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 당시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무슨 부동산이 뭔가 문제가 돼서 이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난리가 나는 건가? 사실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부분 등을 지적을 했고 네. 당시에도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미국의 근간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거기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리만 브라더스 전에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 기업이 2007년 4월에 파산 선고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하던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하던 회사였었는데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던 기업이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캐피탈이나 뭐 그렇죠. 대부업체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고 예. 그 상품과 연계된 파생 상품을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의 규모가 무려 660조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번 헝다 사태의 경우 현재 헝다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부채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350조 원.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예. 상대적으로 절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그 영화의 초반부에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집을 세 채 네 채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된다니까 네. 나의 명의만 빌려주면은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네. 이 집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투자의 광풍에 그런 사회 약자들이 내몰렸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헝다그룹 문제 역시 일부 아파트에 대한 선분양 문제가 지금 얽힌 측면들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헝다그룹의 방만한 경영 이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결국은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고 대신 중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침과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으니 그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하는 부분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헝다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파장이 적게 수습은 되는 건가요? 즉 미국에서 프라임이 문제가 됐던 건 그런 대출 상품이 이리저리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자르고 하면서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가는 바람에 그렇죠. 누가 얼마나 이걸 갖고서 있다가 손해를 봤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이제 신용이 경색됐던 건데 맞습니다. 네. 중국의 헝다그룹에 돈 빌려준 분들은 그냥 내가 그 차용증 들고 그냥 가슴만 졸이고 있는 거예요. 파생 상품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지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파생 상품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만큼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예. 대신 이 문제를 과연 중국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헝다그룹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 채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꺼온 돈.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지급 의무를 누가 네. 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번 문제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도 고민해 볼 문제겠죠. 헝다가 그냥 갚아야죠 일단. 그렇죠. 민간 차원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거를 과연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약간의 조금 그 긴장감 있는 대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갚아주면 됩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 등이 아직 예.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중국 경제 역시 이 자본시장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방의 수위를 높여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 네. 항상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거든요. 돈 빌려주고 그렇죠. 투자했다가 저기 떼일까 봐. 투자했다가 그냥 못 찾을까 봐.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항상 걱정이 되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또 갚아주기 어렵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분들이 지금 헝다그룹의 채권을 뭐 블랙럭이 가지고 있고 HSBC가 예, 가지고 예. 있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연쇄 반응 정도를 일으킨다 했을 때 부담이 될 정도의 부채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채권이 부실화된다라 했을 때 네. 충분히 글로벌 금융기관 등이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는 아직은 진행 중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볼 뉴스 중에는 파산 선언, 파산 신청 이 예. 뉴스를 볼 확률은 분명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데 이것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새로운 경기 침체 요인에 빠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는 아직은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이 나더라도 어디서 불나는지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전이가 많이 되어서 네. 조금 처리가 그 대처가 힘든 병이 있을 거고 조금 메스를 내서 도려냈을 때 사후가 조금 좋은 경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경우는 접근은 그런 후자 쪽이다. 쪽에 가깝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혹시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우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 이 이슈에 대한 전염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파악해야 되냐라는 예, 거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은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산이 매물화되었을 때 결국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팔려서 그 채무를 그렇겠죠.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빚잔치를 있어요.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 때 문제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둘씩 넘어가니까 그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넘어가면서 보유로 담보되었던 자산들이 네. 쉽게 썩은 물량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그럴 것 그것이 같아요. 자산에 예. 대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마저도 부실화되는. 그럴 것 같은데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집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분양 못한 아파트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 가격이 시장에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그 경제 시스템이 이 어떤 가격적인 부분과 이 내용을 수습할 수 있는 방식 등을 또 알고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가격을 그 훼손시켰을 때 지불하게 되는 비용도 너무 크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미국도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써야 했던 돈이 무려 1조 달러였거든요. 물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쓰게 된 돈이 4조 달러니까 네.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1조 달러 얼마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전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와 비교하면은 당시에 1조 달러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급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했었던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번 사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도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 정부 돈으로 일단 불 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리고 막 이제 쏟아지면 앞서 미국의 부동산 위기는 네. 말 그대로 좀 방만한 투자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서 시작된 측면 등이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중국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이거의 정의를 우리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선 문제는 헝다그룹의 부실 경영 이것이 예.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예. 또 그 안을 또 여러 가지 또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또 정부 관료와의 부정부패 이런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광저우 지역 내에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고 우리가 축구 팬들이 잘 아시는 헝다그룹과 연계되는 기업이 광저우 FC예요. 예. 근데 이 광저우 FC가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헝다그룹 같고 나머지 하나가 타오바오 예.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전부 다 지금 중국 그렇죠. 정부에게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3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임기가 끝나게 되고 물론 연장이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네. 예. 어쨌든 내년을 기준해서 시진핑 주석도 70세가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서히 이제 후계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왔고 이 과정에 사회 시스템 여러 곳곳에 여러 가지 어떤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라면은 밝혀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지금에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의 연장선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상황이 보니까 비슷하네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미국도 보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 그러는데도 결국은 연준이 돈 찍어서 시장 살리지 않겠어? 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이 네. 특별한 코멘트를 내놓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헝다그룹이 350조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이제 힘들어졌다. 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시에 진행되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연방 부채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네.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별로 다뤄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은 공공부채 비율이 이제 100%가 넘어갔습니다. GDP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경우에는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채에 관한 서로 할 말 없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년부터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고 금리가 올려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재정 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세금을 내년부터는 더 많이 걷어들일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히던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헝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참 머쓱한 거죠.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맞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불경기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풀어서 네네네. 일단 살려내고
그 늘어난 돈은 누군가에는 부채일 테니까 어딘가에서는 약한 고리에서는 터질 거고. 결국 지금의 상황이 시장 경제에서 알려주게 되는 의미는 경제나 이런 돈을 버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반해서 사회 시스템은 약간은 성장 속도가 더뎌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교육이라든지 정치나 뭐 여러 분야 등이 같이 발전해야만 이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돈만 버는 것이 최고야라고 우리가 앞서 달리게 됐을 때 네. 언젠가는 이런 문제를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예. 당하게 되는 섞여 거고 있으니까. 벌고 빠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그냥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착실하게 따라가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감독 당국 등이 규제라든지 이런 사안 등을 조정에 대한 문제 등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야 지금은 경제가 성장만 해도 버거운데 왜 자꾸 규제라든지 메스를 들려고 하는 모습 등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야.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얘기가 잘 전해지지 않지만 사실 미국도 메스는 들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속도 조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성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격차를 좁힌다거나 분배 측면에 있어서의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손을 대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추는 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기 좀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췄더니 대출이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대출 많이 나갔다고 지금 또 가계부채 줄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네. 이전에 금융위기 때하고 마찬가지 움직임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었다. 네. 이거는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네. 이 돈을 기업과 가게가 많이 받았냐. 근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돈 어디 갔냐는 예, 거죠. 예. 어딘가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자산 시장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를 일으켜서 특정 소수만이 계속적으로 배를 불리는 이 현상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네. 월가를 점령하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그린스펀 시대의 그 버냉키 시절까지 이어지면서 저금리를 유도해 놨더니 월가만 배를 불리는 모기지를 통해서 네. 월가 금융기관들만 돈을 벌어놨지 경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럼 금리 낮출 때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거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금리 낮추면 그 낮은 금리로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집 살 사람은 집 사고 주식 투자할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그렇죠. 근데 다만 사업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거나 집 사는 것만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예. 그 가계와 경제활동 주체들이 그런 신속한 경제 대응력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다들 배웠던 지식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경제 습득이 그 이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빚내면 위험하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융 투자 관련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 서비스 등을 보완해 주기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사회에 퇴직 그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 활동에 있어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헝다그룹이 알아서 중국이 처리한다고 믿더라도 조금 네네네. 전에 말씀하셨던 네네네. 불경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금리를 낮추고 부채를 늘려서 유동성을 넓게 퍼뜨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네. 그 유동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타지 않으면 자산을 못 일구는 이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은 어쨌든 자본이 움직이게 하라. 이것이 아주 단순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 일반 가게에서도 똑같이 활동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적극적인 빚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자본에 대한 활용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내가 부채를 일으키더라도 네. 부채를 최대한 나의 자본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적극적으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어려워지네요. 세대마다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위는 분명히 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내가 앞으로도 2, 30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위를 높여도 괜찮지만은 내가 이제 일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세대로 가고 된다라면 그것보다는 네. 내가 그동안 축적됐던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돈을 놀리게는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근에 벌어지는 사안 등의 투자의 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약, 저축 이것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맞습니다. 돈이 계속 풀려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세상 변한 거를 잘 모르면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더 깊은 이야기를 던지고 가셔서 이게 참 숙제가 많긴 합니다만 잘 네. 새겨서 또 주말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이 네. 천연가스가 우리 집에 쓰는 도시가스죠. 밥할 때 쓰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거 쓰는 건 아닙니다만. 아닌가요? 다른 가스인가요? 다른 가스 같습니다. 아, 그 가스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이 피해가 크다고?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유럽에 유독 피해가 크긴 한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보면 복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주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 유독 좀 추웠고 이상 기온도 많았잖아요. 예. 특히 북반구 겨울이 길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던 가스 재고가 줄었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한 25% 정도 더 적은 재고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재고를 다시 채우려면 수입을 늘려서 좀 보충이 되면 되는데 그러겠죠.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채우겠죠. 장작 채워놓듯이. 네, 그런데 이제 유럽 가스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에서 수입 차질이 생겨가지고 재고 보충이 어려운 거죠. 뭐 노르웨이는 뭐 시설 개선 작업 때문에 수출에 좀 양을 조절했고, 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시베리아 그 천연가스 공장 화재가 있어서 자기네들 거부터 당장 채워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닌데 이제 유럽의 이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면서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충분한 공급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유럽 가격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한테 공급량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어요. 근데 계약대로는 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네. 예. 좀 추가 공급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미국이 지금 또 개입을 했는데 가즈프롬이라는 그 러시아 최대 에너지 개발 업체가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미국의 생각에는 일부러 공급량을 좀 조절하면서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격이 예. 1년 전에 비해서 44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5배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10,000원 하던 게 5만 원 한다고요? 천연가스가? 네. 와. 유럽은 그럼 뭐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도 난방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고 하려면 좀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대안을 찾으면 되는데 뭐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는 곳이니까 근데 이 대안도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뭐 유럽의 전력 회사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석탄으로 대체해서 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 석탄이 유럽 광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공급량이 좀 줄었고 중국에서는 또 수요가 높으니까 석탄 가격이 또 오르는 거죠. 예. 어쨌든 석탄을 더 태우게 되면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보면 연초에 톤당 한 35달러 하던 게 9월 초에 60달러, 7만 원 선까지 올라서 이런 문제도 있고. 석탄 발전을 하면 일단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네요. 비싼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게 풍력인데 유럽은 전체 전력의 약 10%를 풍력에서 얻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지난 여름에 이례적으로 바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또 못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가 유럽 국가들에 크게 올랐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 난방 어떻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마다 저마다 우리 소비자 가격이 오르지 않게 좀 도와주자, 낮추자 해서 에너지 시장의 이 어떤 지원금 같은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대줘서 낮출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영국은 이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 바람에 파산하는 기업도 생긴다던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요, 영국이 천연가스로 국가 에너지의 약 40% 정도를 얻고 있어요. 풍력은 한 20% 얻는데 거의 뭐 가정의 한 85%가 그 가스를 이용한 중앙 난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예.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에너지 공급 업체 파는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네. 올해 들어서만 2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좀 중소 소매 업체들은 파산을 하는 거죠. 이걸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나마 에너지 가격 상한을 두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전기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들이 도매 가격 상승분을 소매 가격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이달 들어서 6개 에너지 공급 업체들이 전력 거래를 중단했고요. 이게 대부분 소규모 회사들인데 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한 150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뭐 알아보니까 뭐 고객들이 뭐 가스나 전기가 당장 끊기는 건 아닌데 그냥 네. 대체 업체로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뭐 계좌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는 우리 건데. KT 망하면 SK텔레콤으로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네. 개념이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나 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속 동결이긴 한데 여기는 예. 그거보단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리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네. 한전도 요즘 적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게 또 누적되면 마찬가지겠죠. 같은 구조네요.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네. 이게 탄산음료도 못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한테까지 불똥 튀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이게 진행자님을 위해서 가져온 얘기인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탄산음료 만들 때 이산화탄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보통 식품에 쓰여지는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이산화탄소여야 되거든요. 영국의 경우에는 주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예. 생성된 이런 이산화탄소를 음료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비료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공장을 네. 돌리지 못해서. 예. 지금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간 곳이 한 2곳 정도 되는데 당장 식음료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구매하는 이산화탄소 가격도 오를 거고요. 야.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음료뿐만 아니라 고기류 유통에도 영향이 갔는데 닭이나 돼지 등을 도살할 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기절시키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예. 생각해서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구하기 힘드니까 고기류에도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야, 여기저기 많이 불똥이 튀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이번 네. 주말에 독일에서는 총선이 열려요. 네. 근데 이게 16년 만에 총리가 바뀌는 거라고. 맞아요. 26일 날 열리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거의 16년 만에 그러니까 집권 4연임을 한 거예요. 야. 거의 4명의 미국 대통령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여기는 법대로 해서 16년이죠? 네, 법대로 해서 법대로 연임에는 해서. 상관이 없는데 네. 본인이 뭐 일찍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 바뀌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독일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는 독일을 넘어서 유로존의 재정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독일이 그동안 재정 쓰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이른바 짰죠. 네, 인색하게. 맞아요. 그 긴축 스탠스를 좀 유지를 계속 해왔거든요. 메르켈 그분이 그 아주 고집 센 분이어서 네. 안 돼? 그럼 이제 안 되는 걸로. 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뭐 독일이 정부 부채 비율에서도 좀 유로존 평균보다 낮고 재정 적자 수준은 거의 뭐 유로존 평균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 낮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프랑스, 영국도 있는데 2017년 이후는 다 우파가 집권을 했었는데 네. 메르켈 또 보수 우파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당이 바뀌면 유일하게 정책 성향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독일이.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선생님 정년 퇴임 하셨으니까 새로운 선생님 어찌든 오시면 네. 그래도 분위기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판세가 전에는 그 기독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이 이 메르켈 당인데 예. 기민연이라고 제가 할게요. 기민당의 중심이 된 네. 그 근데 컨소시엄 일종의. 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될 가능성이 낮아져가지고 재정 지출 확대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뭐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음과 동시에 뭐 국채 금리 상승이 영향받을 수 있고 환율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뭐 유로화 강세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면 이머징 마켓에는 좀 우호적이긴 하겠지만. 네, 예, 그런 쪽으로. 네. 그 메르켈이 속했던 당이 이번에 그럼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 예측 불허기는 한데 예. 최근 몇 달 사이에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월까지만 해도 기민연이 좀 우세하긴 했는데 21일 기준으로 메르켈 당인 기민연이 2위로 밀리고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현재 지지율로는 1위로 앞선 상황입니다. 네. 사회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 그 울라프 숄츠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건데 이 사람 별명이 로봇이에요. 되게 무뚝뚝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팬데믹 때 경제 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예. 메르켈의 후계자로 좀 점수를 땄어요. 당은 다르잖아요. 당은 다른데 그럼 총리하고 재무장관이 서로 다른 당인데 네. 이게 이제 연정이라 그런가 봐요. 연정이죠. 이게 보통은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힘들어서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메르켈이 그래가지고 자기 당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막판에 좀 거리두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주요 정책은 뭐 최저임금 인상해야 되고 부유세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진보 쪽 정책이네요. 네, 근데 네. 메르켈 소속당의 그 아르민 라셰트 후보는 이제 우세를 하고 있다가 네. 독일 홍수 그 현장에서 활짝 웃으면서 장난치는 표정이 찍혀가지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배경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은 이제 법인세를 내리고 이제 세금 부담 늘리지 않겠다 뭐 예. 이런 얘기, 뭐 2025년까지 실업자를 영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근데 뭐 주도권이 이제 사회민주당이 잡아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제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녹색당, 뭐 자유민주당, 자민당, 이른바 신호등 연합이라고 당 색깔로 표현한 거거든요. 3인당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왼쪽에 가까운데 네, 진보 성향이요. 진보 성향인데 그래도 과반이 안 될 테니 만약에 3인당이 그래도 1등을 하면 네. 녹색당, 자민당 이런 약간 좀 비슷한 정당이랑 연정을 할 거다. 네, 여기도 약간 조금 그 섞여 있긴 한데 자민당은 세금 인상에 또 반대를 하고 녹색당은 고소득자는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 이런 성향이긴 한데 예. 그래도 어쨌든 연합을 해야 돼서 네, 그리고 뭐 기민연이 막판에 승기를 다시 잡으면 이제 자메이카 그렇군요. 국가 색깔이랑 똑같다고 해서 자메이카 연정 구성해서 녹색당, 자민당과 각각의 당 깃발들이 네. 섞여 있는 색깔을 보면 네, 그래서 또 언론에서 이름 붙이는군요. 네. 독일은 선거 방식이 어때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독일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 원수고 예. 총리가 정치적인 뭐 실권 다 갖고 있는 점에서 좀 다른데요. 선거 방식은 거의 같고요. 국민 한 사람당 투표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직접 뽑는 선거고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입니다. 예. 독일 선거구가 299곳인데 그럼 299명의 당선자가 나오겠죠. 여기에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최소 299개의 비례대표들의 의석수가 배정되는 방식인데 네. 최소 598개의 의석이 나오고 지금 의석수는 사실 700개가 넘어요. 선거구는 300개밖에 안 되는데 네. 의석수가 700개라면 선거구마다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국민이 직접 국회 규모를 결정하고 간접적으로 총리를 선출하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석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한 당에서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한 정당이 50%를 넘기기가 힘드니까 연합해서 과반을 넘기는 연합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인 누구의 인물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에 투표하는. 네. 그 누가 총리할지는 그 당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얘기 좀 보죠. 우리 화장품 살 때 보면 화장품에 화이트닝, 네. 미백 효과 이렇게 이제 써놓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꽤 인기인데 이게 네. 의외는 아니죠. 하얘지고 싶은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은 안 쓰려고 노력한다. 네. 이런 소식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그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 운동 이후에 인종차별에 대한 평가가 좀 화장품 회사에까지 이게 잣대가 미쳐졌습니다. 네, 네. 예. 화이트닝, 뭐 페어니스라고 해서 밝은 뭐 이런 음. 표현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흰 피부가 더 좋다, 백인 우월주의를 좀 준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노멀 이런 표현도 음. 상당수의 사람이 그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뭐 헤어 제품의 경우에도 좀 광고 같은 거 보면 곱고 막 찰랑거리는 비단결 같은 그런 머릿결이 막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인 네, 분들한테는 곱슬머리에 차별이다. 대한 인종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지난해부터 이런 표현을 없애거나 아예 미백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왜요? 아시아 지역이 이게 미백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 지역이에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을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냥 피부가 본인들보다는 좀 이제 흰 편이라 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색깔이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미백 스킨 제품이 어떤 그 보습제 판매 시장에서 80%를 네.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화이트닝이라는 표현 대신 그럼 우리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브라이트닝 이런 단어를 사용하겠다. 이제 밝기에 대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하얀 게 아니라 저마다 피부톤을 좀 밝고 건강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설명이긴 하거든요. 알고 보면 하얗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내 화장품인 경우에는 아직 미백,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제품이 여전히 많은데 이게 국내 화장품들은 이제 중국에서 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중국이 좀 하얀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얗게 하기는 하얗게 하는데 네. 하얗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좀 뭐라 표현할 방법은 없고 참 좋은데. 피부톤이 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을 하는데 네. 예. 타고난 피부 색깔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마라.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부가 탄력 있어집니다 내지는 화사해집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따지면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차별 일 수도 있잖아요. 주름 개선제 하면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건데 주름은 그럼 나쁘다는 전제로 개선한다는 뜻 아닙니까? 주름은 네. 인종에 상관없이 다 생기잖아요.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만 생기죠. 안 늙으실 거예요? 아니, 아니 누가 들으면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순서 다 끝났네요. 예,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 주말은 쉬고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는데 주말에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